자, 77쪽에 보시면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에서 MBS가 나와 있죠. 여기 이제 모기드 백이드 시큐리티라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주택 저당 담보부 증권의 의미가 돼요. 거기 보면 MPTS, MBB, MPTB, CMO 네 가지가 있죠. 네, 이거는 지금 기초 때 하지 않습니다. 네, 하는데 근데 앞으로 좀 여정이 좀 복잡할 것 같다는 느낌 들죠. 왜냐면 MPTS부터 무슨 용어가 이렇게 많아요. 많은데 요것도 나중에 기본 수업할 때 그림 하나만 그려드리면 여러분 능력으로 금방 이해하십니다. 금방 이해하시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이 어려워가지고 그게 힘든 것뿐이지 내용은 한번 설명드리면 다 이해되시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넘겨보시면 그 제4절에 부동산 간접 투자 수단 그래가지고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 2번에 부동산 펀드가 나오는데 부동산 펀드는 뭐 내용 가지고 물어보지 않고요. 아까 우리 왜 제가 뭐 지분금융할 때 종류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기초서기 때문에 펀드를 안 집어넣었지만 부동산 펀드가 지분금융에 속한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부동산 펀드를 직접 물어봤던 문제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1번에 부동산 투자 회사는 너무너무 잘 물어봐요. 아주 그냥 지겨워 죽겠어 진짜. 근데 얘는 구조도 구조지만 물어보는 내용이 전부 부동산 투자 회사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법에서 규정한 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얘는 법대로 다 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 입장에선 암기가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구조를 따져보시면 뭐가 되냐면 여기 이제 투자자들이 있어요. 투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줄여서 그냥 부투라고 할게요. 부동산 투자 회사. 원래 위치가 여기였어요? 여기 아니었어요? 이동했죠? 예. 네. 이상해요 이게. 벌써 여기였는데 이거 뭡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투자 대상. 이렇게 있으면 요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얘네들이 발행한 주식을 투자자가 사요. 그럼 주식을 사면 주식의 매입 자금, 대금이 부동산 투자 회사로 뭐 공급된다, 유입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모아진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 회사의 전문가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좀 수익이 많을까? 이 투자 대상 선택을 해요. 투자하면 그 결과 수익이 발생하겠죠. 그 수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상품이 바로 뭐다? 부동산 투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 투자 대상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부동산뿐 아니라 아까 우리가 생략하고 넘어갔던 부동산 관련 증권, MBS 같은 거,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대출 이런 게 나누어 가지고 투자가 이루어지고 그 투자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90%는 원칙적으로 90% 이상입니다. 지금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예외가 또 발생했는데 그런 예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지금은 참으시고요. 원칙적으로는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주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다 이런 말이 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자 회사를 예쁘게 포장하면 부동산 투자 회사가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다는 건 모은다 이 뜻이에요. 자금을 모집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부동산의 뮤추얼 펀드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뮤추얼 펀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미에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뮤추얼 펀드가 뭐니? 물어보는 문제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근데 펀드의 종류가 대단히 많거든요. 근데 뮤추얼 펀드라는 것도 펀드의 일종이에요. 따라서 이 부동산 투자 회사도 기본적인 구조는 펀드의 구조와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요, 펀드가 있으면 펀드 매니저가 있죠. 그럼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나요? 투자자는 펀드 매니저라는 전문가에게 내 돈을 맡기고 좀 알아서 잘 좀 해줘. 그럼 펀드 매니저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으면 다시 투자자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펀드 매니저 아니겠습니까? 이 구조와 같다는 거죠. 오케이?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왜 간접 투자라고 하느냐? 왜 이게 제목이 간접 투자 나오잖아요. 왜 간접 투자라고 하느냐? 원래 투자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직접 투자라는 게 있고 간접 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직접 투자는요, 내가 예컨대 상가를 보유한다, 토지를 보유한다. 즉 투자 대상 부동산을 직접 보유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직접 투자라고 말해요. 오케이? 그런데요, 이 구조를 잘 봐요. 이 투자자들은요, 실제로는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 할지라도 형태상으로는 주식에 대한 투자가 된 거예요. 왜? 주식을 샀으니까. 오케이? 물론 그때 주식은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으로 만든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거지만 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동산의 일부를 주식의 형태로 보유하고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셈이니까 직접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로 투자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런 점에서 무슨 투자라고 한다? 간접 투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가 됐든 펀드가 됐든 얘네들 나왔는데 직접 투자 방식이다. 직접 투자? 그 말 들어가면 아예 구조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래서 간접 투자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맛보여 드리면 이 투자자들 형태상으로는 주식을 매입했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 거 맞지요? 그럼 상식적으로 주식 투자는요, 원금을 보장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금 보장해주면 저라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원금 보장 안 하죠. 잘못하면 쪽박 차죠. 이거를 우리 그 기본서에는 어떻게 말하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잘못하면 원금까지 날릴 수 있지 않니?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것을 일부러 외우려 하지 말고 어디부터 출발하자. 구조상 부동산 투자 회사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다는 건 어디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주식에 대한 투자 아니냐. 주식 투자니까 원금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 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해돼요? 네. 항상 논리적 연결 구조를 따져야 돼요. 왜 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따져야지. 결론만을 외워서는 약간 난이도가 높은 문제 나오면 초토화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시험문이라는 게 있어요. 다행스럽게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그 회차에는 합격자가 많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때는 웬만큼 공부해도 합격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항상 그러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난이도에 관계없이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일정 수준 이상의 그 어떤 수업도 받아야 되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고 항상 논리적인 논리성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법 과목하고 다릅니다. 법 과목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하늘던 따져 해도 점수 나와요. 개론은 하늘던 따져 했다간 초토화 돼요. 이게 과목이 그래요. 과목이.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이게 부동산 투자 회사인데, 근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줄여서 부투법이라고 하거든요. 부투법. 이 부투법상에서 부동산 투자 회사는 세 가지로 구분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로 구분되는데, 어차피 부동산 투자 회사는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그냥 자기 위탁 기업. 오케이? 자기 위탁 기업.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 뭘까요? 자기. 그렇습니다. 자기. 자, 그런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만 실체형 회사입니다. 실체형 회사란 말은 실제로 회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위탁과 기업은요, 명목형 회사입니다. 명목형. 명목형이란 말은 서류상 회사의 뜻입니다. 즉 서류상으로는 회사가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없는 경우가 명목형이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볼래요? 거기 있는 거 그걸 또 써요? 거기 있지 않아요? 있어요. 실체형 있어요. 있죠? 네. 근데 왜 써요? 아니 어려우니 알아 써놨을까 봐. 근데 쓰는 거 좋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집중하는 거. 근데 제 수업 특징이 말이죠. 이게 필기가 별로 없잖아요. 물론 기초다 보니까 더 그렇겠지만 기본이나 심화 때도 필기가 많은 수업이 아니에요. 주로 말로서 설명하거든요. 물론 필요한 건 그림도 그리고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집중력이 있어야
그 효과가 발휘된 수업이 제 수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의 외부 효과 발생할 겁니다. 한 시간 수업 끝나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굉장히 배가 고파지지 않나요? 왜? 집중을 한다는 건 머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지고 쉬는 시간에 쓰러져가지고 이따가 다시 10분 후에 또 집중해야지 들어가니까 힘이 들어요. 근데 집중을 해야만 그 수업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필기를 많이 하고 잘 정리해 놓으셔도 그건 자기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전 지론이 있기 때문에 필기를 많이 하는 수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항상 먹을 걸 많이 갖고 오셔야 돼요. 중간에 막 드시면서 에너지를 채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눠도 먹고 혼자 드시면 됐지. 자, 그다음에 자, 그랬을 때 이제 요게 자기다. 자기가 실체형이다. 여기부터 제가 한번 출발을 해볼 테니 잘 들어봐요. 나머지 거기 써 있는 건요, 법의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할 게 아니에요. 다 외워야 돼요, 사실은. 외워야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실제로 회사 있죠? 네. 그럼 직원이 있겠네? 네. 그럼 그 직원에 의해서 자산의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니까 뭐다? 자기가 나왔는데 문장 속에 다른 회사에 뭔가를 맡긴다, 위탁한다, 이런 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니까 자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오케이? 근데 뒤집어서 위탁은 회사가 없다 그랬죠. 실제는 회사가 없죠. 네. 그럼 직원 고용이 돼요? 안 돼. 사무실이 있어야 직원을 고용하는데 회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직원 고용이 안 되죠. 그럼 직원이 없으면 스스로 자산의 운영 관리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럼 누군가에게 맡겨야죠. 위탁. 그래서 위탁. 제목이 얘기를 다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자기는 실체형 회사다. 회사가 있다. 그럼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그럼 직원들에 의해서 자산의 관리, 운영이 이루어지니까 누군가에게 맡긴다. 이런 말 쓸 수 없겠죠. 오케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위탁은 뭐다? 회사 없다. 그럼 직원 고용이 안 된다. 직원이 없으니 스스로 관리, 운영할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맡겨야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제목 속에 어떤 말 들어간다? 위탁. 아시겠어요? 그럼 예컨대 위탁이 나왔는데 무슨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는 둥, 스스로 무슨 업무를 할 수 있다는 둥, 그런 지문이 나오면 아무리 예쁜 표현 나올지라도 그 문장 성립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부투법의 규정에 이런 게 있어요.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상근의 임원이나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저 같으면 그 규정을 외우지 않아요. 왜? 어차피 회사 없는데 직원을 어떻게 고용합니까? 법의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오케이?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면 오히려 법의 규정들이 굳이 외우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런 규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이해가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오케이. 그 나머지 무슨 최저 자본금 규모, 뭐 설립시 자본금 규모 이런 것들은요, 지금 당장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러분, 그 공고일, 우리 그 시험 공고일이 보통 7월 중순쯤에 나와요. 근데 그 공고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기준을 두고 문제를 풀 거 써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부투법은요, 1년에 몇 번씩 바뀌어요. 오케이? 1년에 몇 번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바뀐 거 공부하더라도 어차피 공고되기 전까지 한두 번은 더 바뀔 텐데 미리 그거 배워놓는다 한들 어차피 바뀔 거 미리 배워놓으면 혼동가 오지 않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다? 요거는 공고일 전까지 묵혀놨다가 그때 가서 보셔도 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공고하는 그날 곧바로 어디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거길 들어가면 공고일 현재 개정된 법률 다 나와요. 오케이? 그걸 가지고 어떤 교과서적 내용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는 거, 개정된 사항은 모두 프린트 만들어서 알려드리고 부투법이니까, 법의 규정이니까 외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이해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6월, 7월까지 이제 모의고사 볼 때 분명히 문제 나와요. 문제를 내는데 그 문제는 신경 쓴다, 끈다. 어차피 바뀔 거 나중에 정확히 알고 가는 게 낫지 않냐 그 말이에요. 괜히 힘 낭비할 필요 없이. 이해가시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이제 안 바뀌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 그 어디 있죠? 주식의 분산 공모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보지 마시고. 그다음에 자산 구성도 마찬가지고. 다만 거기 설립 자본금이 있어요. 네. 설립 자본금이 자기는 10억인데 위탁과 기업 5억이죠. 네. 그리고 영업인가 후 6개월 경과 시 최저 자본금 규모가 있는데 자기가 70억이고 위탁과 기업은 50억이죠. 네. 요거는 제가 볼 때 거의 변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아주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7월 중순 공골 이후에 말씀드려도 늦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오른쪽에 뭐 4번 분류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는요, 좀 있어 보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금융론 부분에 대해서 가볍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에는요, 혹시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주택연금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내용도 사실 기초수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 개정과 똑같은 이유 때문에 공고되기 전까지 걔도 두세 번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초수에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다만 여기는 없지만 가볍게 맛을 한번 보여드린다면 주택연금이라고 들어봤잖아요. 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매달 일정액을 생활비 명목으로 수령, 타서 쓰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라고 있어요. 그래서 가입 연령은 만 60세 이상인 자인데 이때 이제 그 주택이, 담보주택이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다면 부부 중에 어느 한쪽만 만 60세가 넘으면 가입이 돼요. 그래서 예컨대 서방님이 만 61세인데 아내 되시는 분이 만 31세라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봤자 30년 차이밖에 더 나요? 예. 여러분 제가 과거에 아주 어렸을 때 인구주택 총조사를 있잖아요. 인구 뭐 주택 센서스 해가지고 알바했었는데 실제로 저는 봤어요. 어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양반이 30 몇 살인 31살인가쯤 됐는데 여자분이 거기다 동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 어디 계시니 그랬거든요. 아빠가 아니고 제 서방님이라네. 그래가지고 순간 느꼈던 감정은 부러움. 조금 지났을 때 느낀 감정은 울컥. 이런 분들 때문에 내게 없는 거야. 뭐 이런 울컥이 뭐 새롭게 한번 등장했었죠 그때.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요 원래 가입 대상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주택연금. 그래서 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이 원칙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뭐냐면 상가주택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상가주택은 원칙적으로는 대상주택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상가주택 경우도 주상복합 그러잖아요. 주상복합의 경우도 개정된 사항이 전체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주거용으로 이용되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또 9억 초과주택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9억 초과주택. 근데 이것도 방식이 두 가지 나눠져요. 종신 방식과 확정 기간 방식이 있어요. 종신 방식은 말 그대로 가입자가 사망하실 때까지 연금을 타는 제도고 그 확정 기간 방식은 뭐 10년, 20년, 30년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만 연금을 타는 제도가 확정 기간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근데 노인복지주택은 종신 방식에선 가입 대상 주택이 돼요. 근데 확정 기간 방식에서는 노인복지주택은 제외가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은 지금 왜 말씀드린다?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기본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예컨대 그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실 때까지 그동안 누적된 타서 쓰셨던 원리금의 합산 금액이 담보주택의 처분 가격보다 초과한다. 그 말이 뭐냐? 돌아가실 때까지 타서 쓰셨던 금액이 10억이래요. 예컨대. 근데 담보주택을 처분했더니 8억이 나오더래요. 그럼 2억 부족하죠. 그 부족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쓰셨던 게 8억인데 담보주택을 처분했더니 9억이 나오더래요. 그럼 1억 남았죠. 남은 건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합산하면 뭐가 되죠? 부족분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지만 잉여분, 남은 건 상속인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그랬더니 다른 학원에서 그 말씀 드렸더니 되게 좋은 방식인데요. 저기요, 돌아가셨어요, 부모님이. 그랬더니 그렇군요, 그러시던데. 일단 돌아가셔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좋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뭐 옛말에 뭐 이렇게 나이 연세 많으셔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호상이란 없다. 호상이란 없다. 아무리 부모님이 오래 살다 돌아가셔도 그거는 천붕지통이다. 하늘이 무너진 슬픔이지 무슨 호상이에요.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번에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참 뭐 어디 지역이라고 밝히긴 좀 그런데 수험생께서 제가 그분이 참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분이 야간반 수험생이었다가 경제 사정 때문에 학원을 못 다녔어요. 학원을 못 다녔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머리가 샤프해요. 그래서 좀 시간만 좀 있었다면 충분히 1년에 동차합격이 가능했을 것 같았는데 작년 1차를 떨어졌어요. 근데 금년에 이제 2차 동차를 합격하셨고 연세가 지금 52세인가 그런데 근데 이제 워낙 사정이 좀 안 좋으신 분이라 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른 학원에서 책꽂이에 꽂아 있는 거 몰래 세벼가지고 이렇게 좀 드리고 왜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기본서라든지 뭐 문제집 같은 거 우리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드리고 좀 심적으로 좀 제가 후원을 했죠. 근데 했더니 엊그저께인가 이렇게 잠깐 뭐 좀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저기 뭐 성의 표시해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합격하신 것만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뭐 매달려요. 거의 매달리는 수준이야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세상에 이게 꽤 많은 돈을 부치셨더라고. 그분 사정을 아는데 그래서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걸 받았다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잘해드려라.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좀 물컥하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생긴 건 이래도요. 굉장히 감수성이 풍부해가지고 옛날에 왜 들장미 캔디 있잖아요. 그런 거보다 울어요. 그리고 파트라슈. 걔 나중에 그 파트라슈하고 그다음 같이 죽잖아요.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요새 봐도 운다니까 글쎄. 이게 오랫동안 혼자다 보니까 여성화되어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82쪽이에요. 제1장 부동산 이용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차피 의의는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의의는 계속 반복해 읽으셔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이용의 의의다, 뭐 관리의 의미다, 그건 파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로 어떤 말이 잘 나오냐면 그 첫 번째 줄에서 오른쪽 보면 해당 토지를 용도와 이용 목적에 따라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유용성을 추구, 이 문장은 절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가볍게 밑줄 그어놓고 요 말 나오면 부동산 이용의 뜻이야.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최유효 이용 나오는데 이게 다른 말로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근데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배웠는데 부동산은 특히 땅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 가능하죠. 네. 같은 땅도 집을 지으면 주거용, 상가 지으면 상업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 가능한 거 맞죠? 네. 그러면 그 다양한 이용 목적, 다양한 용도 중에서 어떤 용도로 부동산 이용할 때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다 그래요. 근데 개념은 그렇게 잡으셔야 돼. 근데 문장은 그렇게 나온다 안 나온다? 문장은 그렇게 안 나와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나온다?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 이용 능력을 갖춘 사람에 의한 합리합법적인 최고 최선의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 한다라고 등장해요. 오케이? 네. 문장은 문장들을 기억해야 되고 개념은 개념들을 잡아야 되니까 힘드신 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개론 문제가 그렇게 나오는 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문장을 해석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아 양식과
통상적인 이용 능력을 가진 사람, 이걸 한마디 말하면 일반인, 보통 사람. 보통 사람,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전문가가 아닌 보통 사람, 일반인에 의해서 어떤 토지가 이용됐을 때 최고 최선, 가장 바람직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용,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럼 여러분 최소한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린다면 최유효 이용, 이 말 나왔는데 문장 속에 전문가 이 말 나오면 읽기 중단, 무조건 아시겠어요? 왜? 그 앞문장의 뜻이 뭔데? 일반인의 뜻인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표현 나오면 그 문장의 뜻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 놓고 나머지 크게 필요 없고요. 그 아래 보면 3번에 집약도 나와요. 네. 집약도. 요거 잘 나옵니다. 요거. 근데 집약도란 게 뭐냐? 집약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면적이란 말을 쓰는 것은요. 토지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집약도 공식이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이라고 나와요. 자, 집약도를 구하는 공식은 토지분의 노동 플러스 자본이다. 근데 자, 이거요. 이 공식을 외울 공식은 아니에요. 이 공식은 외울 공식은 아닙니다. 외울 필요성은 없어요. 근데 이 공식을 통해서 집약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 제가 쓴 것뿐이지 외우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자, 지금 요거를 이제 이 집약도 공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토지라는 부분에서만 면적이란 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쁘게 바꾸면 토지 이용의 집약도란 단위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 자본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또는 토지에 대한 노동 자본의 투입량의 비율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거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식 아니라고 했죠? 봐봐요. 요 분모가 뭐죠? 토지죠. 그럼 여러분 여기 토지가 없다고 봤을 때 분모 값이 커지면 몫이 작아지는 거 알죠? 왜? 분모와 몫은 반비례니까. 또 반대로 분모 값이 작아지면 그만큼 몫이 커지는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땅값 있잖아요. 땅값. 응? 땅값은요. 토지 위치가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은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지겠죠. 그럼 땅값 낮아지면 싸면 싼 거 많이 써요, 덜 써요? 싼 거는 많이 쓰죠. 그럼 토지 투입량이 늘죠. 그럼 집약도는 아시겠어요? 그럼 도심에 가까워지면 땅값이 비싸지죠. 그럼 비싼 건 덜 쓰죠. 그럼 토지 투입량이 줄죠. 그럼 집약도는 높아지겠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뭐예요? 자, 도심에 가까울수록 집약도는 커지며 외곽으로 갈수록 집약도가 낮아진다, 작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어려우시면 이걸 기억하세요. 집약도는 땅값과 쌍둥이. 집약도는 땅값, 집가와 쌍둥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외곽 가면 땅값은 싸져요. 쌍둥이니까 집약도가 작아요. 도심에 가까울수록 땅값 비싸져요. 올라가요. 그럼 쌍둥이니까 집약도가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예쁘게 말하면 집가와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같은 방향이니까. 자, 땅값이 비싸지면 집약도도 커지고 땅값이 싸지면 집약도도 작아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바로 사실 공식이 담겨 있거든요. 다시 한번. 땅값이 비싸면 덜 쓰죠. 그럼 분모가 작아지니까 몫이 커지는 거예요. 또 땅값이 싸면 많이 쓰죠. 그럼 분모가 커지면 몫이 작아지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지면 집약도는 높아지는 거고 땅값이 싸지면 집약도는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할게요. 잘 들어봐요. 농촌과 도시의 땅값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비쌈? 도시. 그럼 농촌과 도시 중에서
토지 이용의 집약도는 어느 쪽이 큰? 도시. 오케이? 그래서 뭐다? 농촌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낮고 도시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또 도시를 따지면 도심과 외곽이 있죠. 그럼 외곽으로 갈수록 땅값이 싸지죠. 그럼 집약도도 작아요. 그럼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땅값 비싸지죠. 그럼 집약도도 커져요. 오케이? 그럼 어때요? 도심적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높고 외곽의 토지 이용은 집약도가 낮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집약도가 높다라고 말할 때는 집약적이라고 말하고요.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 그래요. 자, 집약도가 높은 경우를 집약적, 집약도가 낮은 경우를 조방적. 그럼 아까 했던 거 연결시키면 이래요. 도시적 토지 이용은 집약적 이용이며 농촌적 토지 이용은 조방적 이용이다. 맞아요? 네. 도심의 토지 이용은 집약적이며 외곽의 토지 이용은 조방적이다. 맞아요? 네. 이렇게. 그런데 이때 그 집약도가 이 이상 높을 수 없는 경우를 집약 한계라고 말하고요. 집약도가 이 이상 낮을 수 없는 경우를 조방 한계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쁘게 포장하면 집약도의 상한선이 집약 한계, 집약도의 하한선을 조방 한계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기 써 있는 걸 읽어보시다 보면 집약 한계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경우의 집약도로서 이윤 극대점에 해당된다는 말 나와 있습니까? 네. 근데 조방 한계는 총 수입과 총 비용이 일치함으로써 손익 분기점에 해당한다는 말 나와요? 네. 근데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면 이때 조방과 집약을 섞어 놓고 조방인데 총 수입자 나와야 되는데 한계자 붙여 놓거나 또는 그 손익 분기점 나와야 되는데 이윤 극대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가지고 우리의 혼란을 유발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경향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정확히 개념만 잡으면 이런 부분은 정말 찐짜 먹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 놓고 가로 5번에 보면 입지 잉여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입지라고 하는 거 우리 예전에 입지론 배웠지만 입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예요. 근데 잉여라고 하는 건 뭔가 남는다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지 잉여를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특별한 이익, 초과 이윤을 얘기해요. 위치가 좋아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을 뭐라 그런다? 입지잉여다 그래요. 요건 우리가 하는 말이에요. 네. 시험 지문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근데 요거를 한마디만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사장님 몫이 좋아요. 몫이 좋아요. 몫이 좋다는 게 뭐예요? 다른 쪽보다 입지 조건이 좋아서 다른 위치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할 때 몫이 좋다 그러죠. 요걸 우리는 입지잉여가 발생한다 그래요. Understand? 예.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입지 조건이 좋을수록 입지잉여가 많이 발생하겠죠. 반대로 입지 조건이 안 좋을수록 나쁠수록 입지잉여가 줄어들겠죠. 오케이? 근데 그 입지잉여가 줄어들다가 마지막에 0이 되는 위치를 우리는 한계 입지라는 말을 써요. 입지잉여가 0이 되는 위치를 뭐라 그런다? 한계 입지. 요걸 기출문제에선 0을 100이라고 바꿔가지고 틀렸던 적이 있잖아요. 한계 입지는 입지잉여 0인데 100 이랬단 말이에요. 오케이? 근데 그걸 우리가 왜 틀렸냐면은요. 그래, 점수도 빵점 있으면 100점 아니야? 가장 높은 게 100점이니까 그게 한계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 입지는 빵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우린 그냥 그렇게 기억합니다. 한계 입지는 뭐? 빵점. 아시겠죠? 100점이 아니라 빵점. 여러분은 한계 입지가 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됐고. 그 다음에 그 4번에 도시 스프롤 현상 나오는데 이 스프롤이라고 하는 것, 요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난개발. 아니 벌써 난자가 한자로 어디로울 난이거든요. 그럼 어때요?
규칙적, 불규칙적. 불규칙적. 그렇겠죠? 예. 계획적, 비계획적. 비계획적. 그러니까 도시가 외곽으로 불규칙적이며 비계획적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뭐라 그런다? 스프롤. 이 스프롤의 의미 잘 모르시겠거든. 중학교 3학년 사회책 보세요. 거기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그게 요즘 애들 배우는 중고등학교 그 교과 수준이 엄청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무시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개념들이요. 이런 것들이 수준 높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애들이 다 배워요. 그 사탐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왜냐면 앞에서 배웠던 입지론 있잖아요. 네. 입지지대론. 그게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우는 경제지들이에요. 경제지리. 거기 뭐 다 있습니다. 애들 거. 뭐 스펜서 다 있어요. 다 나와요. 그리고 탄력성 이런 것도 있잖아요. 중학교 3학년 사회에 나와요. 요새 애들이 엄청 수준 높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사회 문제들이 옛날처럼 암기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애들 사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우리 세대는 그게 암기였기 때문에 암기하면 뭐 시험을 못해 이랬는데 진짜 어려워요, 문제들이. 예. 그래서 지금은 안 그런데 지금은 옛날 수능 초창기 있죠. 수능 초기에 그 사탐 문제 보면 저도 풀기 어렵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국사 문제인데 거기 아담 스미스가 막 나와요. 소크라테스가 막 나오고 국사 문제인데. 그러니까 윤리, 지리, 철학 뭐 별게 다 결합돼가 경제까지 결합해서 이거 분석해봐 이렇게 나와요. 초창기 수능은 진짜 어려웠어요. 요새 수능은 수능도 아니고. 그걸 왜 알까? 제가 과거에는 수능도 강의를 했거든요. 수능도 강의를 해봤는데 수능 강의하다가 이 강의하면 되게 쉬워요, 저는. 왜? 수능 강의가 경제 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배우는 그 경제보다 최소 4배가 높아요. 수능 강의가. 왜? 완전 경제 학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에 상위 0.1%만 경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교에서 1등, 1, 2등짜리만 경제 선택해서 그 와중에 경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선택하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아, 뭐 하다 잊었어요? 예, 스프롤. 자, 근데 스프롤 불규칙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스프롤이 왜 발생하느냐? 왜 불규칙적인 개발이 발생하느냐? 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다면, 계획이 있었다면, 그렇게 불규칙적이고 비계획적인 개발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냐 말이죠. 오케이?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좀 봐봐요. 여러분이 개발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을 개발하고 싶어요? 아주 외딴 지역 개발하고 싶어요? 잘 갖추어진 지역 개발하고 싶죠? 근데 그런 지역은 비싸요. 땅값이 비싼 거야. 땅값이 비싸다는 건 개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쪽을 골라서 개발하려면 도심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외곽 쪽으로 가야 돼요? 외곽 쪽을 골라서 개발하다 보니까 계속 도시 규모가 외곽으로 확산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다? 스프롤. 따라서 스프롤이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째, 장기적 개발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다는 점. 둘째는 도심의 집가구입니다. 도심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쪽만을 골라 개발하다 보니까 외곽으로 도시가 확산된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뭘까요? 뻔합니다. 장기적 개발 계획 수립되지 못한 게 원인이라면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게 대책 아닐까요? 두 번째는요. 너무 도시 규모가 커지는 걸 막으려면 중간에 그린벨트 설정합니다. 그린벨트 개발 제한이고요. 이거 설정하면 그린벨트 내에서 개발 행위가 규제가 되니까 더 이상 외곽으로 도시 규모가 확산되는 거는 막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 가시겠어요? 네. 예. 이것이 바로 스프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땅값이 싼 쪽은요 도심 쪽일까요? 외곽 쪽일까요? 외곽 쪽. 외곽 쪽이죠.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스프롤 현상은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근데 조심할 건 주로 외곽 지역이에요.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도심 지역에도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외곽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주로 외곽. 경우에 따라서는
도심 지역에서도 그러니까 도심부의 오래된 주거 지역에서도 스프롤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뒷장을 넘겨보시면 5번에 직주 분리와 직주 접근이 나오나요? 네. 이때 직은 직장이에요. 직장. 주는 주거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직주 분리란 직장과 주거 지역이 서로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이 불리고 그렇게 별거 상태에 있던 그분들이 다시 합쳐지는 게 뭐다? 접근이다. Understand? 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직장과 주거 지역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가까이 위치하는 게 좋아요? 가까운 게 좋죠. 통근거리 멀어지는데 힘들어 죽겠어요. 오늘도 4호선 하행선이 좀 고장 나가지고 좀 교통 대란 비슷한 게 발생했다는데 저는 다행히 상행선이었기 때문에 관련이 없었죠. 근데 왜 이런 직주 분리가 발생하느냐? 왜 그럴까요? 자, 직장은 주로 도심부에 위치해 있겠죠. 그럼 주거 지역이 도심부에 위치해 있으면 가까운 건데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도심의 그러니까 집가구 때문에 주거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주거비 부담이 적은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주거 지역이 외곽에 위치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이 주거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도심 지역은 소음이다, 어떤 오염이다 해가지고 주거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외곽으로 이동하더란 거예요. Understand? 세 번째는요, 교통의 발달이에요. 예전에 지하철이 뚫리지 않았거나 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때는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 이제 지하철 뚫려가지고 도심과의 통근거리가 1시간 미만이다. 우리 사람이 심리가요, 1시간 미만이면 할만한데 이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면 내가 가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심의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도심의 땅값이 너무 비싸고 또 교통이 발달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되어 주거 지역이 외곽으로 이전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결과적으로 도심부의 직장과 외곽 지역의 주거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직주 분리. 오케이? 근데 결과가 뭐냐면 근무 시간에는요, 낮 시간 동안에는 그 도심이 직장인들로 북적북적 돼요. 그러다가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부 집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 야간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도심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때요? 주간의 인구와 야간 인구의 격차가 크겠죠. 요걸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공동이란 말은 한자로 구멍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구의 구멍이 뻥 뚫린 듯하게 주간과 야간 인구의 격차가 커지지 않니? 이걸 인구 공동화 현상 그럽니다. 오케이? 네. 그런데 이건 도심 쪽 입장이고요. 주거지역, 외곽, 주거지역 입장에선 반대로 낮에는 텅텅 비어있다가 밤에 잠만 자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침대가 된다 그래서 배드타운화 현상. 아시겠죠? 예,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이렇게 별거 상태에 있던 그분들이 어떻게 다시 합쳐지느냐? 이거는요, 간단해요. 분리의 원인을 반대로 뒤집으면 접근의 원인이 돼요. 왜? 우리 조금 전에 주거 환경이 안 좋아서 이동했다 그랬죠. 그럼 안 좋았던 주거 환경이 도심 쪽의 주거 환경이 이전보다 좋아지면 들어오겠죠. 이전보다 도심의 땅값이 싸지면 들어오겠죠. 오케이? 따라서 직주 분리의 원인을 반대로 뒤집으면 직주 접근의 원인이 된다. 그럼 들어왔잖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그나마 외곽으로 이동했던 사람들은 돈 좀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나마 소득이 낮은 분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다고. 오케이? 그래서 왜 도심부에도 어떤 슬럼 지역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외곽 갔던 사람은 그나마 소득이 있었던 한 중산층 정도라고. 이 중산층이 다시 도심으로 들어왔어. 그럼 도심의 모습이 이전보다 깨끗해지고 빨가지겠죠. 그래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
도시가 다시 젊어졌다 해서 도시 회춘화 현상이 발생한다. 발음 조심하세요. 하춘화 아닙니다. 회춘화입니다. 오케이? 근데 요거를 다른 말로 갔다가 돌아왔다 해서 리턴 현상 그래요. 오케이? 근데 이게 턴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우리 시험은 리턴도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 옛날 사회 시간에 유턴 현상 배웠어요? J턴 현상. 그렇죠? 유턴 현상도 있고 J턴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턴 현상이 뭐냐?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 유턴. 오케이?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 직전에 다른 곳에 머물렀다. 그래서 완전 유턴이 아니죠. 그래서 J턴. 예, 그런 게 있어요. 안 나와요, 시험에. 예. 자, 이런 것이 바로 직주 분리와 접근이었어요. 근데 오른쪽에 부동산 관리 나오죠? 쉬었다가요.